안녕하세요. 과학 빠르게 읽기 김광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흥수아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흥수아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인간 화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흥수아이가 진짜 구석기 대표 인간 화석인가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된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실려 있고 많은 학자들이 정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일지라도 다른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 두루봉 동굴에서 발굴된 흥수아이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국내 구석기 시대 대표 화석이죠. 그런데 이 흥수아이를 구석기 시대 화석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청주 두루봉 동굴에서 출토된 흥수아이. 당시 발굴팀은 주변에서 출토된 동물뼈와 석기를 근거로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뼈 화석이라고 밝혔습니다. 5살 어린아이 크기로 구석기 뼈 화석 가운데 유일하게 온몸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수아이를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한 학술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구석기 시대 일반적인 매장 방식과 달리 특별한 흔적이나 부장품이 없었다는 것. 치아에 충치가 많았던 것은 구석기 시대가 아닌 곡물을 주식으로 한 농경사회 이후 유골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최근에 묻힌 유골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빙성 있는 주장들이 아니에요. 4만 년 전도 아니고 구석기도 아니고 화석도 아니고 아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굴팀과 국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구석기층에서 발견됐고 주변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적으로 볼 때 구석기 유적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정된 층에서 조사가 됐고 또 그 층은 구석기 시대 층이고 거기에 석기가 나오고 뼈화석 연대 측정에 여러 차례 실패했고 발굴 현장도 모두 파괴돼 현재는 정확한 조사마저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흥수아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 흥수아이가 구석기 시대 인간 화석이냐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흥수아이가 구석기 시대 대표 화석이라는 주장만 말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인간의 기원, 진화의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순서대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점점 진화해서 지금과 같은 현대 인류가 나오게 되었다고 말이죠. 시대별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수백만 년 동안의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인류의 진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의 진화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인류의 진화가 일어나던 수백만 년 동안은 진화가 덜 된, 즉 흔히 원시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미개했던 존재로 살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사람의 오래전 조상은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고 문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대 인류의 조상들은 현대인에 비해 훨씬 지능이 낮은 존재였다는 것이 인류 진화론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석기시대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 인류 조상들은 돌을 깨서 간신히 도구를 만들 만한 수준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흔적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연 고대인들은 진화가 덜 되어 미개해서 수준이 아주 낮은 문명을 누렸을까요? 사진에 보이는 동그란 돌은 동유럽의 보스니아에서 발견된 스톤돌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커다란 돌을
공 모양으로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톤볼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스톤볼은 사람 키 정도 되는데 1930년대 초부터 2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큰 것은 직경이 2.5m까지 되는데 무게가 50톤 정도라고 합니다. 언제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50톤짜리 구 모양의 돌을 어떻게 깎아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옮겼을까요? 이런 스톤볼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2007년도에는 중국의 후난성에서도 도로 공사를 위해 땅을 파다가 스톤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스톤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결코 수준이 낮은 미개한 존재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의 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피라미드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피라미드에 사용된 건축 기술은 고대의 미스테리라고 부를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모양의 유적지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중심 도시였던 산시성의 시안에서도 피라미드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피라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피라미드 모양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도 피라미드 모양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피라미드 모양의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라크의 지굴라트 유적의 모양도 피라미드와 비슷합니다. 고대 문명으로 유명한 마야 문명에서도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서유럽의 스페인에서 발견된 건축물도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양의 유적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복원해 본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피라미드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고대인들을 수준 낮은 미개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인돌이 어떤 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의 족장 무덤? 뭐 이런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보통 고인돌은 기둥으로 쓰이는 큰 두 개의 돌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덮개돌을 올려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을 거석문화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6만 개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에만 4만 개 정도가 발견될 정도로 한반도는 거석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족장이 죽으면 그 족장이 다스리던 부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돌 위에 올려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고인돌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고인돌의 경우 덮개로 쓰인 돌만 따져도 무게가 53톤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한 대의 무게가 11톤 정도라니까 거의 버스 5대 정도의 무게를 가진 돌을 한 번에 들어서 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톤짜리 덮개돌을 움직이고 들어 올리려면 400~500명 정도의 성인 남자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권력이 센 왕도 아닌 족장이 죽었다고 그 무덤을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돌을 들어 올려서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인돌에 관한 미스터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덮개돌의 무게는 10톤에서 300톤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듬었습니다. 장방형, 즉 직육면체 모양에 가깝게 다듬었다는 것은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청동기 시대에는 덮개로 사용할 돌을 떼어내고 연마하는 기술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덮개돌을 어떤 방법으로 옮겼을지 또 어떻게 기둥돌 위에 올렸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덮개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균형을 잘 맞춰서 올려야 되겠죠. 발견된 고인돌의 제작법을 현대 건축 기술로 추정해 보면 덮개돌을 들어 올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돌 무게의 3배 정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직접 끌어올리려면 수백 명이 동시에 힘을 합해야 하는데 고인돌이 발견되는 유적지 주변에는 수백 명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고인돌은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고대 문명입니다. 현대인보다 훨씬 미개했을 것으로 보는 고대인들이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대인들은 현대인보다 진화가 덜 되어 미개했을까요? 이런 고대 거성 문화가 무주적으로 남아있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바다를 건너 3,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터 섬이라고 알려진 라파누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해변가에는 모아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크기의 이스터 석상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섬 전체적으로 600개 이상이 발견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돌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모자가 떨어져서 없어졌는지 모자 없는 석상도 있습니다. 석상은 보통 3m 정도의 키에 20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큰 것은 20m 크기로 100톤 가까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인 중 누군가가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돌을 가공해서 석상을 만들었고 그 위에 10톤 이상의 돌모자를 올려서 씌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석상 아래의 땅을 파보면 땅 위로 올라온 부분보다 땅 아래에 묻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수십 톤 규모의 돌을 가공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의식을 치르던 곳처럼 커다란 돌들을 깎아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처럼 돌기둥을 늘어 세워서 놓은 다음에 위에 덮개돌을 쌓아 올린 모양입니다. 80개가 넘는 돌들로 구성된 스톤헨지의 돌기둥 높이는 8m 정도 되고 덮개돌은 5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스톤헨지의 돌들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주변의 돌들로 만든 구조물이 아니라 385km 정도 떨어진 웨일즈 지역에서 나오는 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서울에서 부산 정도만큼 떨어진 거리로 운반해서 스톤헨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과연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고대인들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찾아볼 수 있는 유적이 또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베이루트 북동쪽에는 바알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고대 신전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제국 시대의 유적으로 보이는 이런 신전들은 레바논뿐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 여러 지역에 걸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 사진들을 보게 되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피터 신전은 높이가 22m 정도입니다. 7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건물,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정도의 높은 기둥을 세우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커다란 돌을 올려서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바알벡의 신전 유적 파노라마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알벡 신전 건축에 사용된 돌 중 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눕혀놓으면 길이가 20m 정도 되고 높이가 5m입니다. 이 돌의 무게는 2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0톤의 돌을 건축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릴 때에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레인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정해져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크레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바로 울산의 현대 미포 조선소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은 높이가 128m로 45층 높이의 건물 정도입니다. 이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최대 무게가 1675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기계로는 2000톤의 돌을 들어올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알벡 신전을 건축했던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 돌을 다루었을까요?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페루에 있는 잉카 유적지 중에 하나인 쿠스코에 남아있는 특별한 건축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돌로 만든 벽을 볼 수 있는데 돌벽을 구성하는 돌들이 매우 촘촘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의 변으로 깎인 12각돌이 있습니다.
주변의 돌들과 정확하게 맞추어 12개의 변과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잉카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벽돌 만드는 수준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돌과 돌 사이에 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돌로 벽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충전재를 채워 넣기도 합니다만, 옛날 잉카 문명의 건축가들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대로 돌을 자유자재로 깎아서 벽을 쌓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잉카 문명이 멸망하던 시기에 최후까지 저항했다는 사크사이유아만 요새의 유적에서도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새의 성벽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매우 커다란 돌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큰 것은 높이 7m에 360톤 정도입니다. 역시 돌벽에서도 별도의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돌과 돌 사이를 빈틈없이 정확하게 짜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의 조각 기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높은 돌기둥인 오벨리스크를 비롯해서 이집트 유적에는 고대 상형 문자를 조각으로 새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4개 면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매우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돌에 조각을 하는 석공예에서 망치나 끌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새긴 것이라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수준의 조각으로 보입니다. 마치 전동 드릴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수천 년 전에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돌을 조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 중 파라오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중 람세스 조각상을 보게 되면 돌을 깎아낸 모양도 정밀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조각상의 얼굴 좌우 대칭이 매우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 길이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할 정도로 맞춰 조각하는 고도의 측정 기술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유적 역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이나 유물들을 보면서 예상보다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설명하기 어려운 고대 문명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인류의 기원이나 조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간과 역사에 대해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진화되었다고 보는 관점과 창조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2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이 조금 전까지 살펴본 고대 문명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더 잘 어울릴까요? 먼저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250만 년 전 유인원의 수준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인간 수준으로 문화적인 진화가 진행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 점점 거슬러 올라갈수록 진화가 덜 되어 지혜와 능력이 낮은 수준의 인간이 살던 시대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돌을 깨서 도구로 사용하던 구석기 시대를 한참 지나 돌을 갈아서 쓸 줄 알게 된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인간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고대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능력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미스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간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으로 설명해 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오히려 지금보다 창조 당시에는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에 비해 고대인들이 수준이 낮고 기술이나 문명이 미개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 당시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의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보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이건 진화이건 이런 관점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인간과 역사에 대한 복잡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살펴본 고대 문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뛰어난 지성과 기술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로 부르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으로부터 현재 모든 인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대홍수 때에 끝장났고 이때부터 노아의 식구 8명으로부터 새롭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은 모두 노아 식구 8명에게서 새롭게 번성하게 된 인류가 됩니다. 즉 모든 현대인들은 아담의 후손인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라는 말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은 전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격변이었습니다. 노아 식구 외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으며 방주 바깥의 생태계는 엄청난 파괴와 멸종이 일어나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 식구 8명과 방주에서 내린 동물들로부터 새롭게 지구 생태계의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식물들은 대홍수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들 또는 노아가 방주 속에 보존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 인간과 역사에만 초점을 맞춰볼까요? 노아의 가족 구성은 노아 부부와 아들 3명, 며느리 3명이었습니다. 노아 부부가 홍수 이후에 자식을 더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가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보면 이 세 아들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노아의 손자 16명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중근동 지방이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산에서 평지로 내려와 인류가 번성하며 뻗어나간 중심 지역입니다. 이 부근의 나라와 도시들에 사용된 옛날 이름들을 보십시오. 이 이름들 속에 노아의 손자들, 증손자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롭게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명이 빠르게 회복되어 갔을 것으로 추측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쓰면서 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문명 회복 속도는 아주 빨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홍수 직후에 자연은 엄청나게 황폐화되었겠지만 노아 식구들에게는 홍수 이전 문명의 지혜와 기술들이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지혜롭고 능력 있고 기술을 가진 노아의 후손들은 황무지를 일구듯 새롭고 빠르게 자연을 개척하면서 문명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대홍수 이후 몇백 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탑을 쌓게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분명히 대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흩어져서 땅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서 대홍수에도 끄떡없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 말이 달라지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강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들을 중심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가족이나 친족 단위로 흩어져서 살만한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졌고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더욱 다양한 언어로 변화되어 왔다는 설명이 됩니다. 현재 전 지구상에는 약 6,700여 종류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나 부족을 어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언어가 통하는 가족이나 친족을 중심으로 부족, 민족, 국가가 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족의 기원과 언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언어가 하나였다가 갑자기 혼잡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역사적인 증거가 있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인용하여 기록한 기원전 4세기경의 그리스 역사가 아비데누스의 기록 속에는 바벨론의 거대한 탑이 파괴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많은 언어들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세기 제정 로마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고대의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언어가 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들 중 일부는 탑 하나를 건설하였다. 마치 그들은 그것으로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은 폭풍바람을 보내어 그 탑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모두에게 각각의 특별한 언어를 주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도시는 바벨론이라고 불려졌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기록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시 인간과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어 갈 것 같았던 문명의 재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간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문명과 기술의 수준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래야 문명 회복에 도움이 될 텐데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소통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말이 통하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보유한 지혜와 기술들만을 가지고 자연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명 회복의 속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디게 문명 회복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힘이 세던지 기술이 뛰어나던지 아니면 좋은 땅을 차지했던지 하는 부족들이 전쟁이나 약탈을 통해 다른 부족들을 통합하여 점점 더 강하고 큰 세력을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와 기술을 별로 보유하지 못한 채로 흩어진 부족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힘들게 황무지를 개척하며 살아야 하는 열악한 문명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굴이나 철광산을 발견하지 못한 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볼까요? 아니면 광산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굴이나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전혀 배워놓지 않았던 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같은 언어로 모두 함께 모여서 살 때는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협력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부족끼리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마도 전 세계로 흩어진 각각의 부족들마다 만들어내는 문명의 수준들이 큰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석기시대처럼 해석할 만한 미개해 보이는 유물이나 유적을 남기는 수준으로 살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제각각 다른 속도로 원시인 수준의 흔적들을 산발적으로 남겼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되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발굴되는 고대의 유물이나 유적들을 진화가 덜 된 미개했던 인류의 조상들이 남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증거를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고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돌로 만든 도구나 거주지의 터 같은 것이 2명의 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류가 진화되어 왔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은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학자는 자신이 발견한 이 유물과 유적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어느 수준만큼 진화된 인간이 만들어낸 흔적일까를 고민하면서 해석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두 번째 학자는 지혜로웠을 것으로 추측하는 고대 사람들이 왜 이런 미개해 보이는 유물과 유적을 만들어 놓았을까 궁금해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의 문명이 원시적으로 퇴보된 것일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는 창세기 대홍수라는 격변으로 전 지구적인 황폐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학자라면 발견된 유물과 유적이 대홍수 이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지 해석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발견된 증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학자 개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깔려있는 믿음이나 관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단어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철학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인간이 언제부터 철학을 했을까요? 동물들은 거의 사용할 줄 모르는 도구를 인간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건축물, 소설, 요리, 기계. 동물들은 전혀 해낼 수 없는 특별한 수준의 능력을 인간만이 멋지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기원은 결국 인류의 기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 역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인간이 진화하다 보니 어쩌다가 이런 수준의 능력이 하나둘씩 생겨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혜롭게 창조된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둘씩 만들어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볼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조상은 누구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수백만 년의 죽음을 거쳐 사람까지 점점 진화해 왔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런 진화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 전쟁을 통한 도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원이 인간이 되기까지 점점 발전해온 역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에서는 태초에 지혜롭고 능력 있게 창조된 인류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망가져 내려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창조론은 인간의 수준이 망가져가는 모습으로, 진화론은 인간의 수준이 발전해가는 모습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망가져 왔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나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망가진 수준이라면 원래의 창조된 수준은 얼마나 굉장했을까에 대해 기대하게 됩니다.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소망이 있으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입니까? 지금까지 과학 바르게 읽기 김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